네, 안녕하세요. 듀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 한성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에서 쓰고 있는 그 방어 기제들이 많잖아요. 저희 오영도님께서 방어 기제 사용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만큼 아마 이 듀얼 사이콜로지를 듣는 좀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방어 기제에 대한 거를 들어보시고 또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함께 얘기해 주실 내용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실생활과 가깝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신기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어쨌든 교과서를 많이 읽었으니까, 방어 기제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뭐 8가지가 있지, 10가지가 있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교수님 저서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를 읽으면서, 방어 기제가 이렇게까지 삶에 밀접히 들어온 거였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우선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우선 방어 기제잖아요. 방어하는 방식인데 뭐로부터 방어를 할까요? 뭔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방어 기제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뭐로부터 뭘 방어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그걸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방어 기제는 우리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불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효율적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이런 사건 때문에 갑자기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당황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불안해지게 되면 대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이 3가지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3F다 이렇게 부르는데 첫째가 도망가죠. 도망가요. 이게 불안하게 되면 외부에 어떤 불안한 일이 있으면 도망을 가죠. 그다음에 2번째로는 너무나 지나치게 갑자기 불안이 닥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우리도 왜 사람들은 얘 지금 얼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얼어붙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파이트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 3가지 중에 이 파이트 하는 거, 이 대항해가지고 맞서는 게 제일 이제 바람직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어떤 외부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게 그렇게 항상 효율적으로 맞설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지나치게 이제 불안을 겪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안을 갑자기 겪으면 도망가거나 얼어붙기 때문에 우리 삶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나친 불안으로부터 요거를 막아줘야 돼요.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 얘기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과연 무언가 하는 것을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의 얘기에 한 그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를 의식화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방어 기제를 우리가 무의식에 놔두면 이거는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의식화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살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떤 이 불안이 닥치기 때문에 몸이 얼어붙은 경험이 한 서너 번은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무 주동을 했습니다. 대무요? 예. 제가 그때 다니던 그 고등학교가 신설동 로타리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신설동 로타리까지 행군을 했다가 거기서 경찰하고 맞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게 되면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가 막 그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박수를 치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이 정의감이 굉장히 불탔죠. 고려대학교 덕분에. 네.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데모를 한번 하자. 네. 이런 이제 그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작전을 꾸미고 데모를 했는데 제가 맨 앞장서 가지고 이제 데모대를 이끌었는데 한참 이제 가는데 이 데모라는 게 가다가 보면 적당한 데까지 갔다가는 이제 경찰이 막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학교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 그게 룰이에요. 아, 그럼요. 그게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저희들이 너무나 급습을 해가지고 한참 가서 이제 와야 이제 경찰이 저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경찰이 너무나 우리가 아침부터 급습을 했기 때문에 한참 가는데도 경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동대문 그쪽에 가면 동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동묘 앞에까지 갔더니 한참 저쪽 뒤에 그 동대문에 그때야 경찰이 이렇게 쫙 이제 도열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막으려고. 그래서 저는 맨 앞에 있었으니까 이젠 그 학생들 보고 이제 그만 오고 빨리 학교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 그냥 이제 그 학생들을 저지하고 이러다가 나도 도망을 가려고 경찰이 어디쯤에 있나 하고 보니까 바로 한 10m 요쯤 앞에 다 경찰이 이렇게 도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겁이 나니까 네. 이 생각은 도망가야지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이게 어느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경찰의 그 제일 이 대장격 되시는 분이 뚜벅뚜벅 저한테 걸어오시더니 네. 제 그 엉덩이를 발로 탁 차면서 야, 이 자식아 너도 빨리 도망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탁 하고 엉덩이를 한번 차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뛰기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더 먼저 도망가기 시작한 애들보다 제가 학교를 더 먼저 왔어요. 요새 말로 하면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돼서. 폭발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너무 불안하게 되면 거기에 얼어붙어 있으면 잡혀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적당하게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그 스튜디오에도 적당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 난방 시스템이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우면 이불을 이렇게 차냈다가 또 조금 좀 추우면 다시 이불을 덮고 이러면서 하루에도 잠을 자면서 몇 번을 이렇게 뒤척이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자면서 그걸 아나요, 모르나요? 잘 모르죠. 모르죠. 그게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죠. 내가 모르고 뒤척이는. 그러면서 우리 몸은 그 36.5도에 제일 적합하게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책약을 쓰죠.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책약.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불안을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실 에어컨처럼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그 불안 수준을 이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식적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방어 기제를 쓰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교과서에서 뭐 7가지, 8가지 혹은 뭐 미성숙한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일상에 모든 행동들이 방어 기제가 좀 서려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질문의 요지이신 것 네네. 같은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빨주노초 파나 뭐 7가지 색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조금씩 변하는 수없이 많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형편상 크게 나누어서 7가지의 무지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무지개를 7가지로도 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시를 한번 써본다 그럴 때 우리 최 PD님이 7색 찬란한 무지개, 5색 찬란한 무지개 어느 게 더 이렇게 딱 느낌이 그냥 더 편하게 와요? 5색 찬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무지개는 한 5가지 색깔이다. 그래서 이제 오방색 떡이 나오고 색동옷이 5가지 색깔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이게 들어올 때부터 이제 7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7가지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무지개는 7가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학자에 따라서 방어 기제가 몇 개냐는 거는 다 달라요. 프로이드 같으면 한 2-3 개였는데 사실 그 방어 기제를 제일 우리에게 잘 알려준 유명한 연구자는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거든요. 이 안나 프로이트는 또 이 자기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래서 뭐 많은 분은 한 40개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부지런한 분이죠 이분.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뭐 한 10개 정도 되게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방어 기제가 몇 개다 딱 이렇게 정해질 수는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좀 불안해지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때 그거를 내 마음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책략들을 방어 기제라고 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를 어쨌든 내 무의식을 좀 의식화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개념을 좀 정리했을 뿐이다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럼 그 방어 기제도 좀 저희가 어렸을 때 쓰는 방어 기제랑 성인이 돼서 쓰는 거랑 똑같나요? 아니면 좀 점점 다르죠. 성장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발달해 가듯이 우리 사실 마음도 발달해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도 발달해 가는데 예를 들면 태어나서부터 한 5세 때까지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이게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 정신병적 방어 기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성인이 돼서 5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계속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그 막내가 어렸을 때 지금도 물론 어립니다. 5살이니까. 근데 이 녀석이 그 집에 와서 놀 때 보면 똑같은 나무 블락을 보고 자기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싶으면 이게 자동차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붕붕붕붕 하고 이제 방바닥을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비행기를 가지고 놀고 싶으면 똑같은 블락이 이제 비행기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붕붕 이러고 날아갔다 이제 이러는데 우리가 얘 행동을 보면서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죠. 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최 PD님이 지금 그러면서 나 오늘 자동차 갖고 놀고 싶다 그러고 붕붕붕 그러고 나무 블락을 가지고 방바닥을 이렇게 다니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걱정하겠죠. 그렇죠. 무슨 일일까? 예, 그렇죠. 그래서 5세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이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을 못 해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렸을 때 쓰는 방어 기제인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방어 기제가 이제 청소년 때 쓰는 방어 기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 그래요. 정신병적에서 미성숙으로요. 예, 그 이제 청소년 때쯤 돼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대인 관계에서 불편하고 긴장이 많이 올 때 사용하는 방어 기제예요. 그 방어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인데 네.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게 이게 투사 아닌가 하는 것만 깨달아도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기 성인이 돼서도 대인 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혹시 본인이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제일 자주 사용되는 건데요. 그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 기제예요. 예를 들면 대인관계라는 게 이제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네.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이 끌리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같이 있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한다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 여학생이 총각 선생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이렇게 내가 나는 저 총각 선생님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면 남들이 있다가 야, 너 어떻게 학생 주제에 선생님을 네가 좋아할 수 있니?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한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투사예요. 내 감정인데 예. 타인의 감정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가 부모에서부터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모를 미워하거든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부모가 미워야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좀 이 양심의 가책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엄마는 나만 미워해. 뭐 아빠는 나만 미워해.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마가 갑자기 그 자녀를 미워하거나 아버지가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자기가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미운 사람하고 내가 편하게 좀 떠나서 독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엄마는 나만 미워해? 뭐 이러면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이 과정이 이게 사실 투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사를 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가 미워. 우리 상사가 내가 밉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상사가 미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나를 미워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을 하는 걸 투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청소년기 때는 이 투사를 참 많이 쓰죠. 이해가 딱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예전에 교수님 책에 나온 재밌는 사연도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시면. 투사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을 책에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방어 기제도 성장을 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건 뭐 이제 그 청소년기고 대개 이렇게 되면 청소년기를 잘 이제 무사히 넘어갑니다. 대인 관계도 아주 썩 잘 맺는 건 아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이 대인 관계를 이제 맺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가 기제가 있는데 요거를 신경증적 방어 기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노이로제, 뭐 뉴로시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신경증적 방어 기제라는 게 이제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방어 기제는 나의 욕구와 나의 양심 사이의 갈등을 이 자아가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신경증적 방어 기제인데 제일 대표적인 거로 들어본다면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억압은 아마 이 심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방어 기제나 이런 거를 조금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억압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또는 생각을 무의식으로 누르고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성욕인데요. 네. 성적인 욕구를 내가 느끼면서도 내가 이거를 지금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은 내가 양심의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걸 느끼지 않는 걸로 무의식으로 이걸 내려둘러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전혀 의식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런 실험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유명한 실험인데 미국의 남학생, 그러니까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에게 똑같이 이런 포르노그래피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재밌는 실험이네요. 그럼요. 심리학에는 재미있는 실험이 참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심리학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자나 남자나 이 똑같은 포르노를 보고 성적인 흥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고 싶은 이런 연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성적인 흥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그 생리적인 지표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땀이 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부착을 하고 똑같은 양만큼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에게 이제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 대학생에게는 여자 심리학자가 남자 대학생에게는 남자 심리학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쑥스럽지 않게 동성이. 예, 그렇죠. 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끔 이제 그런 배려를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조금 전에 그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걸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나 아까 그 포르노그래피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여학생들은 한 그 절반 정도가 자기는 전혀 흥분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그런데 것 같아요. 생리적으로는 다 흥분한 거죠, 지금. 뭐 뇌나 다른 뇌도 지표들은요? 그렇고 이제 땀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생리적인 걸 측정하는 이런 장치를 이제 부착을 하고 이걸 보여줬는데 생리적으로는 똑같이 성적으로 흥분을 했는데 심리적으로 의식적으로는 한 반 정도가 자기는 흥분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억압이라는 거죠. 내 무의식에서는 아닌데 성욕을 느꼈는데 예. 의식화에서는 난 느낀 적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물론이죠. 의식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 이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 성에 대해서 남성들은 비교적 좀 더 자유스럽게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를 허용을 해주는 문화인데 비해서 여성들은 그 성적인 거를 내가 흥분을 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면 뭔가 정숙하지 못하다거나 좀 여성은 그런 건 아니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엄하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인 경우에는 그 포르노를 보고 흥분을 했지만 나는 흥분을 안 했다. 이렇게 본인이 그 의식을 못 하는 거. 이게 이제 억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억압은 대표적으로 성욕이 있다고 그다음에 볼 수 있을 공격력. 거고요. 공격력도 있을 예. 거고요. 네. 저는 그 교수님 책에서 교수님 지인분이 어떤 분이 나는 도둑질은 용서할 수 있어도 간음은 용서하지 못한다. 10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도덕관 발달이라는 그 이제 콜보그라고 하는 분이 또 유명한 이제 도덕관 발달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이 성숙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유태인 어머니가 자녀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이 잡히면은 이제 그 수용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지하실에 숨었는데 그 어린아이들 둘이 자꾸 이제 엄마한테 배가 고프니까 이제 빵을 달라 이렇게 보채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갔다가 이 독일군에게 잡히면 그냥 수용소로 가는 거니까 참아라 참아라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들이니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나가서 빵을 얻어올 테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절대로 여기서 나오지 말고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빵을 구하러 지하실에서 나와가지고 거리로 나왔다가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그 지금 자녀 둘이 걱정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했는데도 뭐 그 이제 전혀 그 형편을 이제 그 해주질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수용소 초기에는 그 여성이 수용소에 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대요. 첫째로는 그 전염병에 걸려서 이 수용소 자체가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에 걸렸다든가 또 하나는 임신한 여성은 수용소 밖으로 보내줬대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보다 아주 예쁘게 착하게 생긴 독일군 병사한테 가서 나 임신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군 병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태인 그 여성이 와가지고 자기를 임신시켜달라니까 뭐 임신시켜달라는 게 지금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어머니가 하도 그 간절하게 요구를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애 둘이 지금 지하실에서 나를 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내가 여기 들어온 지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얘네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내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나 임신을 좀 시켜주면 내가 애들 돌보고 나가겠다. 이제 그래서 그 독일군 병사가 임신을 시켜줬다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이건 아주 그 윤리학 교재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실화인데 이때 이제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독일군 병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한 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하는 이제 도덕관을 보는데 그 어떤 그 굉장히 그 신앙심이 깊은 어떤 대학생 하나가 이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그 친구는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네. 지옥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막 이렇게 써놓고 아주 그냥 뭐 크게 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억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 일러 다 있는데 네.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거는 용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것만 용서 못할까요? 그러니까 유독 내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를 내고 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 억압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투사도 그렇고 지금 억압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투사를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억압을 사용하고 있나 하는 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알아내는 방법이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 방법이 이제 되게 간단하게 있는 데는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투사 같은 거는 내가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거를 현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저 선생님이 나를 이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신이 보기에도 그러냐. 이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다. 이렇게 되면 내가 투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큰 용기를 내야 될 것 근데 같은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거를 현실 검증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투사를 해야 나의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거를 직시할 수 있는 자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이거를 그 현실 검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너 지금 오해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죠. 그리고 니들이 어떻게 알아? 남녀 사이에서는 난 저분 날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벌써 난 알아. 뭐 이제 이러면서 그걸 이제 안 하는데 억압은 더 이제 그거인데 내가 억압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아까 그 실험에 나왔던 학생하고 똑같은데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용서가 되는데 어느 한 가지만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네. 그거는 본인이 그거를 억압하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한번 나의 도덕적 가치관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그럼요.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다른 거는 내가 다 용서가 되는데 뭐 거짓말해도 너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도둑질하는 거, 더 급하면 사람이 도둑질도 해야 되지. 다 용서가 되는데 네. 간음하는 거는 유독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억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그건 뭐 그렇게 꼭 찾아낼 필요가 없는데 이게 계속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왜곡된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왜곡된 형태로 자꾸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억압하고 있는지 찾고 그거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좀 잘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의식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어 기제는 의식화되는 순간에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항상 무의식이어야 돼.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러면 불안해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갑자기 너는 지금 그 억압을 사용하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깨달아집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드러내도 처벌을 안 받고 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스스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상담의 과정이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럼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음. 성인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로 첫 번째 억압에 대해서 설명을 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반동 형성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또 진짜 네. 아주 저는 중요하죠. 이 반동 형성 책을 읽으면서요. 생각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나도 많이 그런 사용하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들더라고요. 뭐가 있던가요? 저는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담 상황에서 허용되는 상황에서 해야지. 여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온 천하가 다 보고 있는데 그게 허용될 리가 있겠습니까? 공개고백격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 비밀로 하신 게 참 잘하신 거예요. 이 반동 형성은 억압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그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네. 그 속담의 의미가 뭘까요? 왜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나요? 그 미운 자식이 이제 반응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투정도 많이 부리니까 떡을 주게 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제가 괜히 잘못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그게 아니고 네. 내가 이 자식을 미워하는 게 들킬까 봐 아, 내가 주는 얘를 사람 사랑을 입장에서. 한다라는 거를 반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떡을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아, 그게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건데, 이거 뭐 잘 이해를 못 하셨다가 너무 쑥스러워 하실 건 없어요. 이거 되게 다 몰라요.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네. 그 미운 자식이 떡 하나 더 먹다가 목에 걸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거보단 제가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미워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면 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또는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어떤 자식 하나만 편애하거나 또 누구를 미워할 수 있냐. 이렇게 되니까 나는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주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 반동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떡 하나 더 준다는 거는 내가 의식을 하고 에이 저놈 내가 미워하는 거 들키지 않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하나 더 주는 건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면 그게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성적인 거를 억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의식을 못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든가.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네. 성적인 거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거 또는 공격적인 거, 공격력에 대해서 반동 형성을 하면 완전히 너무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인 거에 반대는 착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막. 다 감사하다고 하고. 아, 그렇죠. 공손하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랑을 제일 얘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를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기독교의 정신을 그대로 체화해서 삶을 사신 분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는데 그분도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날 때는 욕도 하고 상도 뒤집고 막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게? 그럼요. 오. 그러니까 다 용서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도 다 그냥 좋다 그러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고 이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이고 이거를 해주는 것이 제일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을 내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걸 쉽게 그냥 제일 쉬운 방법으로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건전한 상식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걸 보고 이해가 되면 이거는 그래도 이제 성숙한 거고 안 그러면 이거는 반동 형성이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되게 부인들이 이제 남편이 보통 때하고 다르게 무슨 꽃도 이렇게 좀 사갖고 들어오고 선물도 갖고 들어오고 이러면 딱 하는 얘기가 빨리 불어 뭐 이제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했어? 그렇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티를 내요. 프로들은 잘못했더라도 전혀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상대가 모르는데 아마추어들은 제가 들킬까 봐 그냥. 그게 대표적인 반동 형성이네요. 그렇죠. 내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예. 와이프한테 걸릴까 꽃도 봐. 걸릴까 봐 예. 꽃 사가고 예. 뭐 맛있는 거 사갔는데 딱 걸린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다 이제 다 아는 거죠. 이 반동 형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를 또 알아내는 방법은 네. 반동 형성으로 이루어진 행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평소에 뭐 생일도 있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미를 갖다 막 한 다발 사온다 그러면 이건 보통 때고 다르니까 극단적이잖아요. 네. 또 하나는 강박적이에요. 강박적이라는 거는 그 행동을 안 하면 내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할까요? 아, 이 사람을 잃을까 봐. 내 속마음이 드러날까 봐. 아, 이게 지금 방어 기제는 다 속마음을 지금 이제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책략이니까 내가 잘 드러날까 봐 굉장히 이걸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10대 10대 소녀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되게 이제 이걸 갖다가 본인이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이 보호소로 이걸 옮긴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방책으로 이제 이거를 잘 키울 수 있게 사회가 이거를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절대로 이 아기를 안 내놓고 꼭 내가 키운다고 막 우기고 있는 10대 소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진짜 그 애를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라고 하는 성숙한 마음도 있겠지만 또 걔 중에는 내가 얘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죠. 얘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장래가 너무나 달라지니까. 근데 그걸 미워한다는 거를 이거를 드러내면 아기를 낳대는 것도 지금 이 비난받아 마땅한데 거기다가 자기가 난 애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비난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얘를 사랑한다는 걸로 이 느낌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의외로 많아요. 네.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 두 번째로 또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게 전위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아, 그것도 또 재밌는 방어 기제인데 우리 네. 최 PD님이 굉장히 재밌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전위라는 방어 기제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게 있죠. 그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와서 눈 흘린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에서 뺨 맞은 그 당시에 내가 뺨 맞고 화가 났다 그랬다가는 댐폈다가 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종로에 와가지고서 화내는 게 이게 이제 전위라는 방언이죠. 김주연 님이 속마음 숨기고 연극하는 건가 하셨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연극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그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느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 차이죠. 네.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냥 연극하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건 연극이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모르는 상태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렇죠. 네, 방어 기제다. 근데 이제 그 전위라는 방어 기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꽁 대신 닭이라는 그건 아시나요? 딱 맞네요. 아, 꽁 그렇죠. 대신 닭이다. 사실 음식을 할 때 꽁 가지고 해야 되는데 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꽁을 못 쓰니까 그 대신 닭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목표는 꽁인데 꽁이 없으니까 닭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꽁 대신 닭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아, 내가 사실은 요리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꽁이 필요한데 꽁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닭이라도 아쉽지만 닭이라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무의식으로 일어나면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원래는 꽁이 필요한데 꽁이 없어서 닭으로 했다는 사실을 이거를 뭐라고 의식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원래부터가 닭을 쓰는 걸 좋아했어. 이렇게 하는. 난 닭을 좋아하는 아, 사람이야. 물론 나는 닭을 좋아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왜 이제 이 프로이트나 이런 정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방어 기제가 왜 무의식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 전위를 놓고 얘기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했던 그 이성이 누구예요? 이제 이성의 부모. 그렇죠. 그렇죠. 네. 이성의 부모니까 이 남자아이 같으면 어머니, 여자아이 같으면 아버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잊어버린다는 거 억압을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을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면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어머니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어머니를 내가 원래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을 내가 원래가 좋아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딸들은 아버지와 유사한 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거나 여자들은 여자가 아버지군요. 네네. 이 남자들은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주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 더 잘 산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네.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내가 좋아하던 게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하고 같은 느낌을 주는 여성하고 만나면 아무래도 잘 살게 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래는 어머니를 좋아했는데 그건 안 되니까 어머니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무의식으로 눌러버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유사한 여성하고 내가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여성을 볼 때마다 사실은 내가 좋아한 거는 어머니인데 어머니하고는 안 돼서 당신을 내가 택한 거야. 당신은 꽁이 아니라 닭이야.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의식을 한다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죠. 별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네.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면 부인은 남편 보고 너는 닭이야. 그리고 남편은 또 부인 보고 너도 닭이야. 이러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집이 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천생연분이야. 난 죽어도 다음에 태어나도 또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는 무의식으로 되고 내가 그걸 의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의식이 되면 그때는 이제 좀 괴로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뭐 많아요. 이건 지금 사람을 바꾼 거잖아요. 전위가 위치를 바꾼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 사람 안에서 내가 싫은 거를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그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인에게 이제 좀 언짢은 마음이 드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너는 너무 그걸 밝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부인이 한 번 전화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 오래 쓴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이 살림을 뭐 야무지게 안 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잔소리. 다른 식으로 비난을 해도 되는 걸로 이 비난을 한단 말이죠. 네. 또 여자들 같으면은 뭐 그 월급은 쥐꼬리만한 거를 갖다 주면서 뭐 잔소리가 많다든가 이렇게 남편에게 예를 들면 성적인 만족을 못할 때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뭐 월급을 조금 갖고 온다든가 뭐 다른 걸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이 비난을 하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전인데 이거는 뭘 보고 그걸 전인 거를 알 수 있느냐면 진짜 꽁을 만나보면 알아요. 내가 원래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좋아했던 게 관심이 싹 없어지죠. 닭은 관심도 없어. 그럼 내가 원래 원했던 꽁이 나왔는데. 그러면 맨날 이제 월급이 쥐꼬리다, 뭐 설거지 못한다 했는데 이 성적인 게 해결이 되면. 그럼요. 그러면 쌀쌀하죠. 전혀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뭐 나도 나가서 뭐 같이 일할게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마음이 풀리는 거네. 마음이 풀리죠. 근데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같은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본인들도 이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내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를 부인에게 또는 남편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누르고
이제 억압을 해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상담 상황에서는 이제 편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게 이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시작부터가 이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네.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주제부터 산산산산산산 들어가다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안심이 되면 본인이 그 얘기를 꺼내죠. 왜냐하면 본인이 괴로우니까요. 그 무의식에 이거 있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이도 사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아보는 방법은 이 꽁이 나오면 닭은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억압, 반동 형성, 전이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주현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이게 이 방어기제라는 게 무의식 속에 또 다른 인격체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무의식이라는 어렵죠. 게. 그럼 내가 자아가 여러 개라는 건가? 이런 자아는 여러 들고요. 개죠. 그러니까 그 자아가 여러 개라는 거는 전에 이 유행했던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인가요? 네. 내 안에 나가 너무도 많아 이런 가사잖아요. 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 우리 안에 마음이 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가 이제 양심이 있고 그 욕구하고 양심 사이를 조절해주는 자아가 있잖아요. 네. 이 자아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잘 지금 조절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아가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양심으로부터 오는 압력이나 이들로부터는 압력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안 좋은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으면 자아가 약하고 아직 그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욕구가 그대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 나가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투사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그 미성년자들이 많이 하는 게 행동화라고 하는 방어기제거든요. 네. 내가 욕구가 있으면 그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어른들 같으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교도소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그냥 내가 옛날 같은 이렇게 말로만 그러지 사실은 뒷짐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 하면 일부러 말려주기도 바라기도 그럼요.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직접 하죠, 이걸.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행동을 한 결과가 무언가 하는 거를 이 자아가 막아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를 들면 중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테러를 할 때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이때 되게 그걸 하는 그 연령대가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네들에게 너 이거를 갖다가 자살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네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이걸 하게 되면 너에게는 보상이 천국에 가게 되면 아름다운 여성 몇이서 너를 이제 시중을 들어줄 거다 이러면서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 조직폭력배나 이런 조직에서도 맨 앞에서 항상 싸움하는 행동대우는 다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간면화, 이 행동화를 많이 하는 이런 연령대가 그걸 맡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주현님께서 질문 주셨던 무의식 속에 또 다른 인격체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거냐라는 거에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있긴 있다. 많죠. 네, 많다. 가시나무 노래처럼 네. 내 안엔 너무 많은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나도 힘들죠. 나도 내 안에서 양심하고 이제 그걸 힘든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잖아요. 네. 이건 아마 이거 우리나라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없고 최소한도 첫 번 연은 아마 다 외우고 계실 텐데, 그게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가는 노래잖아요.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연대 응원가이기도 하죠. 아 맞아요. 그 연세대학교가 응원할 때 그 가사 붙여가지고 하는데 네. 그 마침 내가 오늘 이거를 준비하다가 그 윤동주 시인의 그걸 하다가 연대 응원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진짜 듣는데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걸 막 수천 명이 이 한꺼번에 그 합창을 하면서 윤동주 씨의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야 진짜 대단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아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최 PD님이 이제 어떤 친구분을 만났는데 보통 때보다 굉장히 우울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우울하냐? 그럴 때, 야, 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으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하늘을 우러러 오늘 2점 부끄러운 일을 했단다?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도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우울해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정직한 친구네. 그렇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참 안 된 친구죠. 그러니까 그 윤동주의 서시는 시로는 참 아름답지만 정신 건강상으로 보면 그렇게 성숙한 삶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연세대학교 교과에 나온 옆에 있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곤란하긴 한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윤동주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시적 자아. 시적 자아. 네, 그렇죠. 윤동주님이 아니고. 시적 자아가 좀 정신적으로 안타깝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나 이 수포에고가 강한 거죠.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양심대로 살아야지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그것도 2점도 아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건강한 삶은 아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쓰는 방어 기제들을 당연하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 주신 그럼요. 건가요? 우리는 당연하게 지금 쓰고 있죠. 수없이 많은 방어 기제를. 근데 네. 내가 그거를 모르는데 그 수없이 많은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병원이나 교도소 안 가고 살아갔다는 것만 봐도 지금 우리는 아주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즐겁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방어 기제가 우리 자신을 지나친 불안으로부터 지켜주기는 하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즐거움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너무 또 과도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방어 기제에 대해서 새롭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더 재밌는 방어 기제들이 교수님 책에 많습니다. 저는 건강 염려나 아니면 이제 이지화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상황을 계속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이런 것들도 그냥 방어 기제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재밌게 써주실 줄은 몰랐어요. 읽으면서 혹시 내가 이런 방어 기제를 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편하게 좀 자연스럽게 들게 써주신 책인 것 같으니까요. 추천드립니다.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내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거는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다 쓰게 돼 있어요. 방어 기제를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쓰는데 다만 우리가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는데 그 방어 기제가 내가 지금 이런 방어 기제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방어 기제는 더 이상 우리를 방어를 못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무의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성숙한 방어 기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는 그 정도의 불안은 이제는 내가 견딜 만큼 나의 자아가 성숙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내가 성숙한 만큼 내가 의식화할 수 있어요. 정말 끝까지 자라나는 거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성숙한 방어 기제 그리고 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건강한 자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또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영구리님께서 선생님,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추천해 주실 책 있을까요? 말씀하신 서식 참고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청소년들에게 성숙하길 바라는 건 참 미성숙한 사고인데요. 성숙할 왜냐면 수 없다. 청소년들 자체가 얘네들은 아직 그 소년이잖아요, 뒤에. 네. 그래서 얘네들은 미성숙한 게 당연한 거죠. 미성숙한 게 당연하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얘네들이 부모가 네. 그 미성숙한 거를 잘 받아주고 이때는 이렇구나 하는 거를 이해만 해주시게 되면 얘네들의 자아가 스스로 성장을 해간단 말이죠. 근데 자아가 성숙을 못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성숙한 자아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성숙해지는 건 고통이 따르잖아요.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거를 안 깨달아도 되게끔 부모들이 너무 잘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부모들이 조금 그러한 것을 보일 때 너무나 비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편하게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네. 청소년 때는 미성숙한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이에요. 그거는 5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은 청소년들보다는 좀 성인이 되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음. 좀 청소년 때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책들 제가 나중에 교수님께 또 여쭤봐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